저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아구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갑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기념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는 법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그게 남편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정다감하진 않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일을 돕고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저희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이제는 다들 결혼해서 제 살림 꾸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제 고생 끝내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군요. 그렇게나 건강을 자신하던 남편이 정말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간다며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헬스장 샤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랑꾼 남편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가게를 열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온갖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늘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아들과 딸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남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 옷가지들을 정리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몇 번이나 일을 멈춰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차였습니다. 새 차를 뽑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늘 본인이 직접 손세차하고 관리하며 아끼던 차였죠. 한 달 넘게 주인이 타지 않아 먼지가 쌓인 차를 보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 차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이곳저곳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트렁크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 천이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상자가 있더라고요. 남편 차를 늘 타고 다녔지만 트렁크를 볼 일은 잘 없었기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그런 상자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상자를 뒤적여 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좋기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 뭉텅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진들은 제 남편과 어떤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단풍이 아름다운 산에서,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사진 속 남편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죠. 이 여자는 누군지, 왜 남편이랑 단둘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건지, 무엇보다 평생 저에게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저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았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이게 다 뭐냐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자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문자로 전송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죠. 제 말을 들은 수화기 너머의 남편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참 뒤에야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진이 어디에 있던가요? 차 트렁크 안에 있더라고요. 이 여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실은 차이숙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요? 예. 혹시 저희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내연 관계였나요? 아,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따져 물어볼 남편도 이 세상에 없고 제 속이 오죽하겠나요.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이거 따지고 할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잘 모르는데 둘이서 따로 좀 만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재수 씨가 알면 오해한다 그랬던 적은 있는데. 재수 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의 뉘앙스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지만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 여자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차이숙이라는 여자의 연락처와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박문식 아내예요. 남편 차에서 두 사람 사진을 좀 발견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문식이 아내분이 저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사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볼 이유가 없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만나야겠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 여자도 목소리가 냉랭해지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만날 일 없습니다. 끊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느낌이 더 강했죠. 자기가 정말 제 남편이랑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안 만날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 물어봤던 그 노래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차이숙 아들 같았습니다. 어머니 좀 뵈러 왔는데요. 저희 엄마를요? 연락하셨나요? 여기 안 계신가요? 그 남자가 저를 경계하듯 보는 사이 창고에서 그 여자가 나오더니 저를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가만 보니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왔던 여자였더라고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한참이나 울던 여자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 여동생이 저보고 언니 저 여자는 누군데 저렇게 울어? 라고 물어서 그 여자를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친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이 여자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남의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굿을 피운 이유가 이런 거라니. 그 여자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고 황급히 저에게 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왜 왔어요? 차이숙 씨 맞죠? 얘기 좀 하죠. 그 말에 그 여자는 자기 아들 눈치를 슬쩍 보더니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장 끝방에 비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려놨습니다. 남편 차 안에서 발견한 사진 뭉치예요.
딱 봐도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 심지어 남편은 이걸 트렁크에 숨겨놨더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 된 사진도 있고 그 모습에 그 여자도 놀란 얼굴로 사진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그래서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뭐라고요? 문식이랑 나랑 고등학교 친구예요. 얼마나 오래된 친구겠냐고요. 친구끼리 친해서 이런 사진 좀 찍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뭔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보세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요. 껴안고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있고 이게 친구 사이라고요? 당신은 남자인 친구랑 이러고 지냅니까? 그래요. 나는 친구랑 이렇게 합니다. 뭐 문제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게 정상이에요?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로 뭐 상간소송이라도 해보게? 해봐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뭐 모텔이라도 갔어? 어디 뒹굴었어? 그런 증거 있냐고. 하면서 막 흥분해서 따지더니 그런 사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있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 상스러움과 무식함에 저는 식겁을 했죠. 제가 이런 사진을 내밀었을 땐 놀라고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뭐 어쨌느냐고 도리어 삿대질하며 따지는 겁니다. 저 뻔뻔하고 상스러운 태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기가 턱 막혔죠.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야? 당신도 결혼했으니 남편이 있을 테고 입장 바꿔서 당신 남편이 친구란 여자랑 이러고 다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자 차이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상관없어. 남편이랑 이혼해서 없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 사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 안 해 나는.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럼 남편이 친구 만나서 안 이러게 아내인 본인이 단속 좀 잘하든가. 문식이가 그쪽 욕 엄청 했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같이 있으면 갑갑하대.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겹고 재미없어서 확 이혼하고 싶대. 친구가 그런 하소연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좀 놀아주고 대화 상대도 해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잘 지내라. 와이프한테 잘해라. 오히려 내가 그랬다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내 덕에 이혼 안 하고 산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 라는 겁니다. 자기는 제 남편을 친구로서 다독여준 것뿐이니 오히려 자기한테 고마워하래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남의 남편이랑 내연관계로 놀아났는데 상간녀가 오히려 저보고 훈계하고 큰소리치는 이 기막힌 현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 내가 왜 미안하냐고 당신한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깟 사진들 뭐 어쩌라고. 억울하면 법원 들고 가봐. 이걸로 내 남편이 살아생전 발언 피웠다고 해봐. 퍽이나 증거가 되겠다. 내가 경고하는데 이딴 걸로 여기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우리 가게 찾아오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러면서 눈을 막 부라리며 경고까지 하더니 먼저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저 여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조용히 사진을 챙겨나가는데 그 아들도 저를 빤히 보면서 엄마, 저 여자 누구야? 그러고 있고 차이숙은 몰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쫓아버리던지 경찰에 신고해.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진심을 다해 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고 이제 와서 뭔가를 따지는 것도 허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여자의 뻔뻔한 태도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군요.
증거 있냐고 했지. 그래, 네가 절대 우길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들고 갈 테니 어디 두고 보자. 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동창에게 연락해 차이숙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마침 차이숙의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방을 찾아갔을 때 봤었던 바로 그 싸가지 없는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떠올린 순간 그 수많은 사진 더미들 중 유난히 눈에 띄던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차이숙을 찾아갔었던 건 사실 그 사진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어서 간 것도 있었죠. 저는 차이숙의 아들과 그 사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로는 못 끝내지. 그렇게 저는 차이숙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차이숙의 사돈댁에 보내는 편지였죠. 쓰고 고쳐 쓰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편지를 쓴 저는 작은 서류 봉투에 편지와 함께 그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차이숙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더니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고 정신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멀리서 혼주 한복을 입고 있는 차이숙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그의 아들도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 있는데 손님과 인사를 나누던 차이숙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환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녀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말하더니 거의 뛰어오다시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하객들이 없는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저는 그런 차이숙을 비웃어주며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내가 오면 안 될 때라도 왔어? 당신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사돈댁 보러 온 거야. 뭐라고? 우리 사돈댁이랑 아는 사이야? 그 말에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한 눈치인데 참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왜? 내가 무슨 말 할지 겁나? 거짓말하고 있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박문식 죽었고 나는 박문식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누가 뭐래? 완전 정신 나간 여자구만. 경찰 부를까? 부르던지. 당장 꺼져. 나도 안 참아. 남편 죽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날 괴롭혀? 자꾸 이런 식이면 고소할 거야. 콩밥 좀 먹어볼래? 나를 뭘로 콩밥 먹일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해? 뭐 잘못한 것처럼? 이 여자가 진짜?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허튼 소리 하기만 해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당신 남편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도 나 이렇게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마지막 기회 줄게. 진짜 내 남편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 완전 미친년이구만. 아니라고 했지. 내가 네 남편하고 뭔 사이인데. 증거 있어? 증거?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사진들, 그게 증거야? 퍽이나 증거가 되겠다. 그걸로 고소해봐. 이딴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그 여자는 저한테 으름장을 놨지만 엄청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죄짓고 살라고 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내 남편 대신해서 이 결혼식 온 거야. 내 남편이 이 결혼식을 얼마나 오고 싶어 했을까? 아들처럼 아끼던 친구 아들이 장가가는 날인데. 제 서늘한 목소리에 차이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식장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객들 틈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촉점화가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사랑과 신뢰에 대해 떠드는 주례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신랑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정신없는 틈에 차이숙의 사돈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결혼 축하드려요. 그 사돈네에는 제 인사를 받으면서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신랑 측 혼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아주 특별한 축의금이니 조용한 곳에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따님이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가는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그 사돈네에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저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등 뒤에서 저기요라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 손을 떠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뒤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게 그날 이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가 건넨 봉투를 받은 신부의 어머니는 식이 다 끝나고 봉투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발견한 그 사진들에 대해서 적었죠. 그리고 그 사진으로 알게 된 남편의 외도, 그 상대가 차이숙이라는 것도요. 그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도 첨부했습니다. 그 파일은 저랑 차이숙이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를 모조리 녹음한 거죠. 그 상스럽고 뻔뻔스러웠던 차이숙의 음성이요. 그리고 그 사진은요. 다름 아닌 죽은 제 남편과 차이숙이 함께 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 더미 속에서 가장 충격받은 건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차이숙과 제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던 그 차이숙의 아들은 제 남편의 아들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차이숙도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었고 가정이 있었는데 아마 제 남편과 사이에서 가진 아들을 자기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걸로 속인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도 차이숙도 각자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굳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사진을 찍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그 아이를 두고 찍은 사진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준 서류 봉투를 확인한 신부 측 식구들은 노발대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사돈의 더러운 과거와 민낯을 다 알게 되었고 또 예비 사이가 그런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신혼여행도 취소가 되었다고 했고 그 일로 양가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차이숙이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았다고 했고 자기 아들은 제 남편이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지만 그 사돈댁이 그걸 믿어주겠나요? 버젓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다지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차이숙이 저한테 그랬죠. 제 남편하고 지가 바람폈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차이숙의 아들이 아니겠나요? 파혼 사유와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졌고 차이숙 아들 결혼은 결국 파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토가 난 것보다 더 큰 건 그 아들이 차일숙에게 가지는 원망이었죠. 자기는 불륜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이고 자기 엄마 때문에 개망신 다당하고 파혼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녀의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며 노래방에서 물건까지 부수면서 차일숙과 싸웠다고 했고 결국 엄마와 연을 끊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며칠 뒤 차일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 쌍년아! 네가 이런 짓을 벌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 내 아들 인생까지 다 망쳐놓고? 라는데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 차일숙 씨. 네 인생, 네 아들 인생 망친 건 너야. 내가 너 찾아갔을 때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빌어도 뭐할 판에 누굴 건드려? 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이 난리친 거 보니 정말 그 아들이 내 남편 아들이 맞았나 보네. 당신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 사실을 30년 넘게 속여? 너나 죽은 내 남편이나 참 대단한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 남 원망 말고 본인이나 스스로 돌아보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찢어서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따지고 들 수도 없어서 더 원망스러운 인간. 제 마음속에서 그런 남편의 존재를 완전히 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20년 넘게 제 인생이 담긴 아구찜 가게에서 다시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과 제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 드네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한때는 제 인생에 다시는 봄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그런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오랜 인내의 끝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엄마와 저를 때렸고 집안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몇 년 뒤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죠. 외롭고 너무 힘들었을 때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거든요. 저는 다정함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라면 내가 원하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로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나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제가 도망쳐 나온 저희 집이 작은 지옥이었다면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은 더 크고 교묘한 지옥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가 결혼하니 세상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본색을 바로 드러냈죠. 퇴근만 하면 옷과 양말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시키기라도 하면 피곤한데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걸로 잔소리한 적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네, 남편과의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우쭈쭈 떠받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크게 될 인물이니 와이프가 옆에서 내조해주고 잘 받쳐줘야 된다. 사실 남편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내 아들이 최고다, 내 아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셨죠. 어머님의 맹목적인 칭찬은 남편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엄마에게 달려가 제 흉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어? 집안 분위기가 그 모양이라서 그런지 아주 엉망이네. 부모도 없어서 어디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전화를 끊고 서글퍼하는 제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 제대로 된 집안 환경에서 안 커서 그런지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아내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선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집안 환경이 그게 아니었잖아.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남들이 보면 욕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다 잘 배워놔. 어디 가서 배우겠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불행한 과거를 무기 삼아 저를 부족하고 결핍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가르침으로 포장했어요. 처음엔 너무 기막히고 서러웠는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폭언과 막말에 익숙해지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모욕을 듣고도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제 처지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우울과 화가 계속 쌓여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상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온종일 지쳐있던 제게 그는 마치 대단한 소식이라도 전하는 듯 상기된 얼굴로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신 무슨 짓이야? 모르면 잠자코 있어. 다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주식으로 돈 엄청 잘 벌었거든. 나 그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솔직히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돼? 이건 기회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아무나 가르쳐주는 줄 알아? 내가 이러는 거 결국 다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가족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냥 회사 다니기 싫어서 저지른 책임감 없는 짓이었죠. 남편은 두고 봐, 금방 강남에 아파트 사줄게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전혀요. 저에게 그 시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휴대폰 주시계만 들여다보며 일이 일비했고 집안은 그의 한숨과 신경질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결과도 처참했죠. 시어머니 돈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까지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그 돈을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날렸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빚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나 싶고요.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망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네가 옆에서 부축이니까 내 아들 인생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너무 박복하다 보니 내 아들까지 저렇게 된 거다. 그리고 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뜯어 말렸어야지. 대체 뭘 한 거니? 아이고, 팔자 드생게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네. 그러면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여전히 방구석 폐인이었고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들볶았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 내 아이를 구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요. 품에 안긴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시궁창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웹디자인을 미천 삼아 쇼핑몰을 시작했죠. 아이를 둘러엎고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를 재운 뒤 거실 구석에 조명을 세우고 새벽 4시까지 상품 사진을 찍고 꾸벅꾸벅 졸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안일, 육아와 병행해야 했기에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공포가 저를 채찍질했거든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편하고 예쁘게 입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코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고 통장에 처음으로 수익이 찍혔을 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고 제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으니까요. 그 돈이 점차 늘어나고 사업은 무섭게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대학 동기였던 컴퓨터공학 전공 친구와 손을 잡고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옷을 추천해주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였고 저희 쇼핑몰은 순식간에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남긴 빚 3억 원을 모두 갚는 날이 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제 명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남편과 어머님은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닳도록 저를 칭찬하더군요.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 펴고 산다 며 자랑했지만 그 끝은 늘 다 내 아들이 여자를 잘 들인 복이고 우리가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준 덕분이지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한테 잘해야 돼. 솔직히 어느 집에서 너 같은 조건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니? 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니까 편견 없이 받아들여준 거지.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가족들한테 잘해야 돼. 그거 있잖아? 대번에 망한다. 그런 사람들 여럿 봤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 힘들 때 가족이 되어준 거 알지? 그거 알면 우리한테 잘해. 결국 남는 건 가족들밖에 없거든.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가스라이팅 했죠. 게다가 남편도 겉으로는 저를 치켜 세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고 멋지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말처럼 알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도움이 있었던 거.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가족이 제일 중요해.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결국 뭐야?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나도 비록 빚만 남긴 했지만 가족들 전부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알지? 우리가 자기의 진짜 버팀목인 거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라고 했죠. 어머님과 남편의 저런 말들을 신물이 나게 들으면서 제 마음으로도 그래, 돈도 많이 생겼으니 가족들한테 잘하자. 미우나 고우나 결국 내 가족들 아니냐 생각했죠. 그런데 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아들이 신상백 사줬다는데 나는 언제쯤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나도 사장 남편인데 이 정도 시계는 차줘야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어났고 심지어 어머님 사는 집 전세금까지 제가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에게는 가장의 체면을 세워줄 고급차를 사주었고 어머님에게는 명품관 VIP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용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월급이 되었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면 사업이 어렵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제가 번 돈은 그들의 사치를 위한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아내이자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저를 덮고 있던 가스라이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명절의 시작은 언제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했고 저는 군소리 없이 따랐죠.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 산소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 산 사람은 챙겨야지. 그래, 맞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시부모부터 챙기는 게 도리 아니냐? 예전에는 싸우기 싫어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설엔 우리 엄마 산소부터 갈 거야. 당신이랑 애도 같이 가. 뭐라고? 우리 엄마 알면 난리나. 이제 순서는 내가 정해. 싫으면 당신 혼자 시댁 가. 난 알아서 갈 테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엄마의 묘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며 절을 드리자 오래된 죄책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미 말은 개똥으로 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왜 거기 먼저 가? 당연히 시댁 먼저 와야지. 어머님, 10년이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뭐? 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안 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밀었고 바닥으로 나가떨어진 시어머니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는 그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며 선언했죠. 똑바로 들으세요. 돈 버는 사람은 나고 내 돈 쓰고 싶으면 내 말 들으세요. 그게 싫으면 이혼이고요. 남편과 어머님은 입이 뜨악해지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니! 미친 거 아니고 이제야 제정신이야. 생각해보니 참 어이없네. 내가 왜 죽어라 벌어서 어머님하고 당신 사치 부리는 거 메꿔줘야 해?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해. 결정해. 앞으로 내가 모든 의사결정할 거고 내 얘기 듣고 잠자코 지내면 이혼까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혼이야.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미쳤나 보다. 와, 진짜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벌었고 우리한테 뭐 얼마나 해줬다고.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팔자에도 없는 온갖 사치 다 누리게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 없겠네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혼하고 남남하면 되겠어요. 뭐야? 여보! 기생충 같은 당신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가장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두 번 다시 제 돈으로 흥청망청 쓰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시계와 물건들을 싹 다 박스에 담아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장과 함께 어머님께 드렸던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전화해서 악을 썼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집행관들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버티던 어머님은 울고불고 소리쳤지만 법은 냉정했죠. 짐 하나하나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길바닥에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욕을 퍼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더군요. 하지만 그가 택한 성공의 길은 한심하게도 도박이었습니다. 능력도 멋도 없는데 큰 돈은 벌고 싶으니 선택한 게 결국 도박이었던 거죠. 한심하게도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나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돈 다 날렸다더군요. 광원랜드 근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떠돌다 결국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제가 눈치 보며 맞춰주던 사람들, 저라는 물주가 사라지니 단박에 그토록 초라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제 딸과 저만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딸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그때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 가족에 대한 안정과 사랑을 저희 딸로부터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불우했던 가정사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려 10년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족쇄처럼 올가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 저를 지배하려 했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제 운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를 짓밟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홀로 눈물 짓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딸과 함께 웃을 일만 만들며 보란 듯이 잘 살겠습니다.